내 이름은 김정수. 올해 79이다. 내 인생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지난 78해는 남들 눈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았고 마지막 1년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내 나이 겨우 40 초반. 아들 박민호는 중학생이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흉이 많다는 말을 이 악물고 버텨내며 나는 서울 강남의 이 작은 아파트에서 민호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들였다. 내 평생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이 아들이었다. 녀석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제 몫을 해냈고 며느리는 가끔은 야가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아 나를 깎듯이 대했다. 특히 내가 75을 넘긴 후부터는 두 사람의 효심이 어찌나 지극한지 모른다. 그때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민호와 며느리는 주말마다 거의 빠짐없이 찾아와 손에는 비싼 홍삼 진액이나 뼈에 좋다는 사골 국물을 들고 왔다. 며느리는 살갑게 내 팔짱을 끼고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불안해요. 이 집이 위치는 좋아도 낡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러다 무릎 때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시면 저랑 혜진, 며느리 이름, 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저희도 일하느라 바빠서 매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나 스스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 만에 하나 집에서 넘어져 열흘이고 보름이고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애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며 스트레스 받는데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할 수는 없지.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집안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다. 며느리 혜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큰 소리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요즘 보는 드라마는 뭐냐? 옆집 김할머니는 또 광장 댄스 추러 가셨냐며. 민호는 내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거나 집안의 가스밸브와 전기선을 점검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참복받은 늙은이구나. 아들은 효자의 며느리는 살갑고 이만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지. 다만 가끔 깊은 밤 홀로 누워있으면 그 애들의 효심이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촘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들은 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혼자 사는 것의 불편함과 위험함을 들먹였다. 마치 내가 사는 이 아늑한 집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는 외딴 섬인 것처럼. 어머니, 아래층 이 할머니 아세요?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대요. 다행히 따님이 바로 옆집에 살아서 소리를 들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어머니, 저희 회사 선배 아버님도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대요. 이런 말들은 작은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콕콕 찔러댔다. 나는 혼자 밥 먹는 것이, 혼자 목욕하는 것이, 심지어 혼자 잠드는 것마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이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내 79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 두 사람은 커다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날따라 혜진의 미소는 유난히 환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가방에서 고급 호텔 안내 책자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나는 돋보기를 쓰고 책자를 들여다봤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빌라드 실버, 당신의 황금빛 노후, 저희가 지켜드립니다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책장을 넘기자 화려한 컬러 사진들이 가득했다.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는 노인들이 햇살 좋은 잔디밭에서 골프를 치고 수영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온천 같은 수영장에서 스파를 즐기고 있었다. 창문이 환하고 깨끗한 1인실은 5성급 호텔보다 시설이 더 좋아 보였다. 민호가 책자의 설명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 실버타운이 경기도에 있는데 환경이 정말 좋아요.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회진도 돌고 서예, 그림, 꽃꽂이 같은 취미 교실도 있대요. 어머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남향으로 창문 열면 바로 산이 보이는 방으로 예약해뒀어요.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어머니, 이 집을 떠나기 아쉬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로 가셔야 진짜 호강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 푹 놓을 수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직접 장보고 밥할 필요도 없고 계단 오르내릴 일도 없고 전부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 저희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뵐 거고요. 집안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여기가 엄청 비싸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이나 해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 둘의 효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의 간절한 얼굴과 천국처럼 묘사된 실버타운 안내 책자를 번갈아 보며 내 마음은 흔들렸다. 그래, 이 늙은 몸뚱이가 얼마나 더 그 애들에게 짐이 될까? 내가 그곳에 가면 그 애들도 마음 편히 일하고 손주도 더 잘 돌볼 수 있겠지. 이 강남의 아파트는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곳이지만 결국엔 물건일 뿐이다. 아들의 행복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지. 나는 40년간 사용해온 소파 팔걸이를 쓰다듬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해진 곳이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기저귀 차던 갓난쟁이부터 학사모를 쓴 늠름한 청년까지 민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온통 내 추억으로 가득했다.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혜진이 바로 대답했다. 저희가 그대로 보존할 거예요. 언제든 며칠 돌아와 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바로 모시러 올게요. 여긴 영원히 어머니 집이에요. 영원히 내 집, 그 한마디가 안심시키는 말처럼 들려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지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하마.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와 혜진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입소하는 날은 청명한 가을 날씨였다. 민호가 운전하고 혜진이 조수석에, 나는 뒷자리에 앉아 익숙한 거리 풍경이 뒤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빌라드 실버는 과연 웅장했다. 대문은 마치 대저택 같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졌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깔끔한 유니폼 차림의 매니저였는데 미소가 가득하고 서비스가 훌륭했다. 민호가 입소 수속을 밟는 동안 혜진은 내 곁에서 연신 이곳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감탄했다. 한참 뒤 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게 말이죠. 요양원 측에서 통합관리의 편의성과 어르신들의 재산 안전을 위해 입소기간 동안 개인 통장, 도장,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요양원이나 직계가족이 대신 보관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손타기 쉽고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기 번거롭잖아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돈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참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는데 그런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던 가방을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내 국민연금 통장과 평생 아껴 모은 정기예금 증서 몇 장, 그리고 내 개인 도장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휴대폰도요. 혜진이 가방에서 화면과 버튼이 큼지막한 새 효도폰을 꺼냈다. 어머니, 쓰시던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하고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도 쉬워서요. 이걸로 바꿔드렸어요. 저랑 민호 씨 번호랑 요양원 비상 호출번호만 저장해놨어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이 1번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몇 년간 정들었던 내 스마트폰을 그녀가 가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그 폰에는 오랜 이웃들과 친구들의 연락처, 손주와 영상 통화한 기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도 나를 위해 그러는 것이겠지. 내가 사기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겠지. 하고 넘겼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뭐 그리 중요한 전화가 오겠는가? 그렇게 나는 거의 빈손으로 안내 책자에 나온 그 1인실에 들어갔다. 방은 깨끗하고 밝았고 침대 시트는 새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만 느껴졌다. 잡동사니로 가득해도 사람 사는 온기가 있던 내 작은 집과는 달랐다. 요양원의 규칙은 까다로웠다. 아침 6시 기상, 밤 9시 소등, 식사와 활동 모두 정해진 시간에 해야 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외출하는 것은 금지였다. 나는 호강하러 온 게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러 온 것 같았다.
입소 첫 달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좋았다. 민호와 혜진은 주말마다 차를 몰고 와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장어구이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그들은 나와 함께 산책하고 음식이 너무 싱겁다는 내 투정을 들어주고 새로 사귄 화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비록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 야근해야 한다며 주말에 못 오고 평일 저녁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의자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되어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떠나는 시기였다. 그러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오는 횟수가 줄었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 애가 아파서 병원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는 통화가 끊겼다. 요양원의 식사도 처음에는 제법 괜찮았던 사첩반상에서 점점 성의 없는 단체 급식으로 바뀌었다. 무국에는 고기 한 점 보기 힘들었고 배춧국은 흐물흐물하게 익어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에게 불평하면 그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어르신들은 싱겁게 드셔야 건강에 좋아요. 내가 가장 기대했던 온천 스파는 안내 책자에는 매주 있다고 했지만 입소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보니 간호사는 스케줄표를 넘기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김정숙 할머니시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대기자가 많아서 그래요. 차례되면 알려드릴게요. 나는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들이 말했던 천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화려한 상자 안에 갇혔고 바깥 사람들은 점점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새도록 눈을 뜨고 내 작은 아파트를, 그들이 가져간 내 사진들을, 옛 친구들의 번호가 저장된 내 스마트폰을 생각했다. 민호에게 몇 번이고 집에 며칠만 다녀오고 싶다고 말해봤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금세 짜증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거기 좋잖아요. 저희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냥 거기서 편하게 보기나 누리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그가 말을 끊었다. 됐어요,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손님 만나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요양보호사님께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전화는 뚝 소리와 함께 끊겼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뚝뚝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호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배를 온 것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이 유배선에 태운 장본인들이었다. 전환점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 나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았다. 요양원 점심은 멀건 콩나물국밥이었는데 두 숟갈 뜨고는 입맛이 사라졌다. 나는 홀로 창가 의자에 앉아 잿빛 하늘과 빗물에 젖은 나뭇잎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낮잠을 자러 가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내 외로움만이 무한히 커져갔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돌아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빳빳한 새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앳된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이번 달에 새로 온 지수라는 아이였다. 그녀는 다른 능구렁이 같은 보호사들과는 달리 직업적인 가짜 미소를 짓지 않았다. 눈이 맑았고 사람을 볼 때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가지 않고 작은 의자를 가져와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며칠 전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집 생각나세요? 어쩌면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쌓아온 서름의 배출구가 필요했던 걸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아가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내 어린 손주도 보고 싶고 수십 년 산 내 낡은 집도 그립고. 지수는 이야기를 잘 이끌어냈다. 그녀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다. 멀리 부산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 서울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내 안색이 좋아진 것을 본 그녀는 내 등 뒤로 가더니 부드럽게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다. 힘 조절이 적당해서 뭉쳤던 어깨가 한결 편안해졌다. 할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녀는 등을 두드리며 부러운 듯 말했다.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희 요양원 국가복지지원병상을 신청하셨을까요? 이 자리가 엄청 귀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던데. 덕분에 한 달에 나가는 돈도 엄청 아끼실 수 있잖아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귀에 닿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심장을 강타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 무슨 복지 병상이라고? 내 반응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했어. 나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국가복지지원병상이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은 여기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는 최고급 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자기 입을 막으며 시선을 피하고 더듬거렸다. 아, 그게 할머니 잘못 들으셨어요. 제가 아마 착각했나 봐요. 네, 분명히 착각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녀가 변명할수록 나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왜 최고급 요양원의 밥이 갈수록 형편없어졌을까? 왜 약속했던 온천 스파는 영원히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 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그 열정은 식고 나중에는 나를 귀찮아했을까? 알고 보니 이곳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내는 최고급 요양원이 아니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정부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이익을 챙기는 저렴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내 아들이 말한 효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고 했던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내 국민연금,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그 정기예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단지 이 늙은이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돈과 내 집을 노렸던 것이다. 지수는 내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의 손을 놓고 천천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괜찮다, 아가씨.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가서 일 보렴. 나 혼자 좀 있고 싶구나. 지수는 망설이며 나를 몇 번 쳐다보더니 결국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해가 져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은 비가 내릴 때보다 더 차가웠다.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단단한 얼음처럼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내 평생 아들을 위해 못 먹은 고생이 없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서 몇 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손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박였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은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 애가 결혼할 때 집 장만하라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을 전부 내주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키운 것은 은혜도 모르는 짐승, 내 피와 살을 파먹으려는 짐승 새끼였다. 안 된다.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둘 수는 없어. 그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린 김정숙 할머니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요구에도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요양원에서 나눠주는 간식을 들고 다른 방을 찾아가 정보가 빠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다. 김 여사님, 안색이 참 좋으시네. 아들, 딸이 자주 찾아오나 봐요? 에이, 말도 마.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그래도 여긴 싸잖아.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니 그 애들한테 짐 안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맞아, 맞아. 우리야 다복지 병상으로 들어왔으니 운 좋은 거지. 몇 번의 탐문 끝에 나는 지수의 말이 사실임을 완전히 확인했다. 이 빌라드 실버의 대부분 노인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입소했고 본인 부담금은 아주 적었다. 그리고 나는 내 친아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이곳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매달 내 연금 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해 요양원에는 쥐꼬리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후 내 다음 계획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다. 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영원히 내 집이라던 그곳이 더는 내 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곳은 관리가 엄격해 정문은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대문 밖으로 산책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오후 자유활동 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척하며 지형을 살폈다. 요양원 후문이 주방과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있어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심야에는 젊은 경비원 한 명이 졸고 있을 뿐이었다. 기회가 왔다. 나는 탈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나눠주던 맛없는 빵과 과자들을 몰래 모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후문을 지키는 젊은 경비원의 이름이 무엇인지,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봤다. 주방 아주머니를 통해 그 젊은 경비원이 시골에서가 놀러와 집이 가난하고 성실하지만 담배와 피로회복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짚었다. 마침내 디데이를 정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당직 요양보호사를 찾아가 요즘 계속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귀찮다는 듯 약상자에서 수면제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키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심 없이 돌아섰다. 나는 즉시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을 뱉어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벽시계 바늘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10시, 11시, 12시. 복도를 순찰하는 발소리가 점점 뜸해졌다. 새벽 2시, 옆방에서 규칙적인 코골이가 들려왔다. 새벽 3시, 사람이 가장 졸리고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이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장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었다. 모아둔 간식과 요양원에 들어올 때 옷 안감에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몇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간호사실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 후문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젊은 경비원은 의자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한밤중에 웬 할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는 재빨리 쉿 하는 손짓을 하고 주머니에서 간식과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총각, 놀라지 마.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갑자기 바깥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잠깐만 편에 좀 봐줘. 문 앞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서 바로 돌아올게. 절대 폐 끼치지 않을게. 그는 손에 든 돈과 간식을 보며 망설였다.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앳된 얼굴을 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 늙은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래? 이 늙은이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응?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유로 향하는 철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 꼭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그가 초조하게 당부했다. 나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나섰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왔지만 기분은 더없이 상쾌했다. 등 뒤로 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는 건물을 돌아보았다. 미련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큰 길로 나가자 운 좋게도 금방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기사는 한밤중에 길가에 서 있는 늙은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나는 차에 올라타 뼈에 새겨진 그 주소를 댔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다. 기사님, 서울로 가주세요. 강남구 청담동이요.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전부 꺼내 옆자리에 놓았다. 돈은 여기 다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돈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더는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텅 빈 심야 도로로 합류했다.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택시는 새벽 4시 반,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낡아서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곳보다 정겨웠다. 택시비를 내고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건물 입구로 달려갔다. 외투 가장 깊숙한 안감에서 손수건으로 몇 겹이나 싼 비상 열쇠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장의 수였다. 비상 열쇠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열쇠를 구멍에 맞춰 넣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열쇠는 절반쯤 들어가다 무언가에 막혔다. 그 순간 차가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이 자물쇠를 바꾼 것이다. 이 사실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내리쳤다.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모든 유행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속여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자물쇠까지 바꿔 내가 돌아올 길을 완전히 차단하려 한 것이다. 분노와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새벽이라는 것도 이웃에게 방해가 될 거라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손을 들어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문 열어. 박민호. 혜진. 당장 문 열어. 내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고 쉬어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차가운 철문에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들어가야만 했다. 내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만 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지고 맞은편 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깬 모양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문 열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얼마나 지났을까? 5분, 아니 10분이었을까? 내가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문에서 찰칵 소리가 나며 잠금장치가 풀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 혜진의 겁에 질린 얼굴이 나타났다. 막잠에서 깬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잠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끄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내 취향도 평소 그녀의 스타일도 아니었다. 문 앞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서 있는 나를 보고 그녀는 숨을 헛들이마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여기가 내 집이 맞나? 내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십 년 써서 팔걸이가 반질반질해진 낡은 소파는 사라지고 차가운 직선의 회색 패브릭 소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내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했던 원목 TV 장식장도 없어지고 벽에는 거대한 액정 TV가 걸려 있었다. 내가 수십 년 쓴 냄비와 그릇들, 정성껏 가꾼 난초 화분들, 손주가 어릴 때 그려 냉장고에 붙여놓은 낙서, 내 삶의 흔적이 담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집은 완전히 새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바닥재와 새하얀 벽지,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이 달려 있었다. 모든 것이 새것이고 현대적이고 차갑고 낯설었다. 이곳은 가구 광고의 모델하우스 같았지 집 같지는 않았다. 내 시선이 거실 벽으로 향했다.
원래 그 벽에는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정중앙에는 남편과 나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벽에는 민호와 혜진, 그리고 내 손주, 세 식구의 대형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나에 대한 흔적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마치 나라는 늙은이는 이 집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거실 탁자에 멈췄다. 새 유리 탁자 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전단지 첫 페이지에는 바로 이 아파트의 평면도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내 눈을 찌르는 듯한 굵고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강남 핵심 입지, 최고 학군, 집주인 급매, 가격 협의 가능. 집주인 급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며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고 내 아들 박민호가 졸린 눈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나를 본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인해 감출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요양원에서 마음대로 나오시래요. 이렇게 저희 곤란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의 말투에는 오랜만의 재회에 대한 기쁨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오직 질책과 분노뿐이었다. 마치 내가 내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단잠을 깨운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희 내 집을 팔려고 했니? 내 질문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혜진이 아예 자포자기한 듯 나섰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을 지웠다. 대신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팔면 어때서요? 어머니, 말고 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좋은 집을 강남 노른자 땅에 최고 학군인데 늙은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아까워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요즘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저희도 다 준수, 손주 이름,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 집 한 돈이면 더 크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 낡고 허름한 집 지키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낫잖아요. 그녀의 말은 독을 바른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흥분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쳐다봤다. 나는 그가 나서서 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박민호는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내 시선을 피하며 혜진의 말을 묵인했다. 심지어 한마디 덧붙이기까지 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잘 계시잖아요.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는데 뭘 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나는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내가 없는 그 눈부신 가족 사진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그들 눈에 나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손주의 미래와 더 큰 집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장애물, 가격표가 붙은 자산에 불과했다. 그 순간 내가 79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 가족의 효도,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 마음은 부서진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소리치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한때는 내게 살갑게 웃어주던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정성껏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말없이 문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호가 당황한 듯 다가와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너희들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섰다. 등 뒤에서 혜진의 악다구니와 민호의 망설이는 외침이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숙의 인생도 이 배신으로 얼룩진 새벽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내 힘만 빼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둘 수 없다. 이 집은 남편이 내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내가 발딛고 설 마지막 자존심이다. 절대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나는 그 빌라드 실버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은 몇만 원으로 가장 싼 여관을 구해 하룻밤을 묵었다. 좁고 눅눅한 방에서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아직 멀쩡했다. 내 것을 되찾으려면 그들과의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나는 여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향했다. 나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분실했다고 말하고 임시 신분증 발급을 신청했다. 한국의 행정 처리는 빨랐다. 직원은 내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시 신분증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얇은 카드 한 장이 내 인생을 되찾을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바로 택시를 타고 가장 큰 액수의 정기예금이 있는 은행으로 갔다. 은행은 한산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됐다. 그들이 벌써 내 돈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만약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내 번호가 불렸다. 나는 창구로 가 젊은 은행원에게 임시 신분증을 건네며 내 명의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며 내 정보를 확인했다. 갑자기 그녀가 하는 소리를 내더니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김정숙 여사님, 정말 분실 신고하시겠어요? 바로 어제 오후에 본인을 아드님이라고 밝힌 박민호 씨가 여사님 개인 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거액 이체를 시도했었습니다.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본인 계좌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체됐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위임장 양식이 조금 미비했고 금액이 워낙 커서 규정상 본인과 직접 통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등록된 여사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신청을 반려하고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당연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준 것은 가족 번호만 저장된 휴대폰이었고 내 원래 번호는 이미 해지되었을 테니까. 정말 하마터면 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빼앗길 뻔했다. 이 은행 직원이 책임감이 강했던 것과 내가 제때 찾아온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분노로 입술을 떨며 직원에게 말했다. 아가씨, 나는 박민호라는 사람 몰라요? 그 위임장은 위조된 거예요. 당장 내 명의의 모든 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옮겨주세요.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걸로. 지금 당장요. 직원은 내 격앙된 모습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다.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거액의 예금을 포함한 내 모든 재산이 새로 만든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오직 나만이 아는 남편의 기일을 조합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이 순간부터 내 돈은 안전해졌다. 모든 것을 마쳤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돈을 인출하지 못하면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장 큰 재산인 강남 아파트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죽은 남편의 먼 조카, 김태우. 태우의 아버지, 즉 남편의 사촌 동생은 젊었을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태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법대에 합격해 지금은 서울에서 제법 이름 있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왕래가 뜸했지만 나는 그 아이가 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은행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전화번호부를 뒤져 놀랍게도 정말 김태우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가 연결되고 내 이름을 댔다. 내가 큰어머니라는 것을 안 태우는 몹시 놀라면서도 즉시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다. 큰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태우야, 내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쉬어 있었다. 내가 아주 곤란한 일에 처했단다. 아주 큰일이야. 혹시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태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30분 후 김태우의 차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이제 30이 훌쩍 넘은 어엿한 남자였고 양복을 빼입었지만 나를 보자 어릴 때처럼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무실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가머니설로 나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어떻게 내 연금을 가로챘는지, 그리고 자물쇠를 바꾸고 집을 팔아치우려 했는지까지. 나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태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손등에 힘줄이 솟아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고 차는 날카로운 경적을 울렸다. 너무합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큰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고, 횡령이고, 유기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로운 분노를 보자 내내 팽팽했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나는 내 편을 찾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태우는 즉시 조수를 불러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동산 전단지와 임시 신분증, 새로 만든 은행 계좌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큰어머니,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태우의 표정은 전문가답게 냉철했다. 첫째, 즉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아파트 거래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게요. 둘째,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게 맡기시고 큰어머니께서는 몸만 잘 추스르시면 됩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태우가 마련해준 호텔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나를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내 마음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예상대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민우와 혜진은 미쳐 날뛰었다. 그들은 요양원으로 쳐들어갔지만 내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요양원은 내 실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진담을 빼야 했다. 며칠 후 그들이 마침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들은 태우의 사무실로 찾아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날 나는 태우와 함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들은 몹시 초췌해 보였다. 특히 혜진은 예전의 화려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돈은 다 빼돌리고 변호사까지 써서 집을 묶어놔요?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아들, 나는 비웃었다. 그들을 만난 후 처음으로 뱉은 말이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속아서 요양원에 갇히고 너희가 내 집을 팔아 내 전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유일한 어머니라는 생각은 해봤니? 혜진이 또다시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태우의 차가운 눈빛에 제지당했다. 박민호 씨, 박혜진 씨,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몇 장을 그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언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숙 여사님의 대리인으로서 두 분께 제 의뢰인의 두 가지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민호와 혜진은 멍하니 테이블 위의 서류를 쳐다봤다. 태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첫째,
제1의인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재산횡령죄 및 유기죄로 두 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고소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온 소환장입니다. 서명하시죠.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어머니 아들을 직접 감옥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찻잔을 들어 김을 불었다. 태우는 그의 절규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둘째, 제1의인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어제 공증사무소에서 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 여사님 명의의 모든 재산, 즉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은행 예금, 유가증권 등은 한국독거노인 돌봄재단에 전액 무상으로 기부하여 여사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즉, 두 분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최후의 심판과도 같았다. 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아들 박민호는 몸이 휘청거리더니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결국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전례 없는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마치 수십 년간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그 족쇄를 직접 부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태우에게 말했다. 가자.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바깥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79평생 이렇게 가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소송에서 나는 이겼다. 박민호와 혜진은 횡령과 유기 혐의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았고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평판은 친척과 이웃,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호는 그 일로 직장을 잃었고 혜진은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들었다. 소송이 끝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평생의 추억과 마지막 상처가 담긴 강남의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다.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나는 그 돈과 내 연금을 합쳐 부산 바닷가에 있는 정말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고급 실버타운에 작은 집을 하나 샀다. 이곳에는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나처럼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짐이 될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내 돈으로 최고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누린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유화교실에 등록했고 내 그림은 커뮤니티 센터에 걸렸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시니어 모델단에 들어가 예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기도 한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 매일 새로운 친구들과 메신저로 멋진 풍경 사진을 공유하고 인터넷 쇼핑까지 즐기게 되었다. 내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활기차졌다. 가끔 김태우를 통해 민호 부부의 소식을 듣는다. 그들이 차를 팔고 아주 외진 곳에서 월세로 살며 어렵게 지낸다고 했다. 결국 혜진은 민호와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선택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미움도 용서도 없었다. 그저 완전히 내려놓았을 뿐이다. 한 번은 새로 사귄 화투 친구가 내게 물었다. 정숙 씨, 살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어? 나는 창밖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다만 깨달음이 조금 늦었을 뿐. 그래, 깨달음이 조금 늦었다. 하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79,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한 번을 살았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지난 길고 긴 78해를 모두 이기고도 남았다.